혹시 사기를 당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명쾌한 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의 가장 최신 판단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복잡한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사기당한 내 돈이 생판 모르는 사람 통장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히 야, 내 돈 내놔! 하고 소리치겠죠. 근데요,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면요, 아니 저는 사기인 줄 전혀 놀랐는데요? 이건 제가 받아야 할 아주 정당한 거래 대금입니다. 라고 딱 잡아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실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1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둘러싼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사기꾼, 그리고 문제의 그 계좌 주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거 사면 대박나는 주식입니다. 뭐 이런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은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산다는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엉뚱한 사람, 바로 피고의 계좌로 보내버린 거죠. 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을 보냈죠? 근데 그중에서 1억 원은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싹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계좌 주인의 손에 실제로 남은 돈은 5천만 원 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그거 내가 사기당한 내 돈이니까 돌려달라는 거고요. 피고는 아니다. 나는 내가 판 미술작품 값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법은 누구의 선을 들어줄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의의 수령자라는 법 원칙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 돈 돌려줘! 라는 이 당연해 보이는 외침이 갑자기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법의 기본 원칙은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돈으로 이익을 봤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하겠죠? 하지만 법에는 항상 근데 말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의의 채권자 보호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이 사기당한 돈이라고? 난 전혀 몰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즉 모르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돈이 원래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야 할 빚이었다면요. 이럴 때 법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기꾼 A가 피해자 B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C한테 빚을 갚았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C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면 법은 억울한 B보다 C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빚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은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대법원은 이 1억 5천만 원을 두 덩어리로 딱 쪼개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들어오자마자 다른 계좌로 바로 빠져나간 그 1억 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졌습니다. 패소했어요. 왜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계좌 주인이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돈이 잠깐 스쳐 지나간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계좌 주인한테 남아있던 이 5천만 원,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 원래 재판했던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심리해. 라고 한 거죠.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야, 너희들 재판할 때 중요한 거 빼먹었잖아. 다시 조사해봐. 하고 지적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거 다시 조사해봐 라고 콕 집어서 던져준 질문들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미술품 판 거 맞아? 둘째, 가격은 얼마였는데? 셋째, 이 5천만 원이 진짜 그 미술품 값으로 받은 게 확실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혹시 제자 주인이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사기 피해를 당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이고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당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받은 저 사람이 사기인 걸 알았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걸 구체적인 증거로 딱 증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돈으로 진짜 이익을 받는가? 둘째, 그 사람이 이게 사기 돈인 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가? 셋째, 그 거래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지는 않았는가? 예를 들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다거나 하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싸움의 핵심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돈을 받은 저 사람이 법이 보호해주는 그 선의의 수령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 바로 이게 당신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건 이번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남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법원은 그냥 법조항만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정을 깊이 들여다봐서 진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론이 뭔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내 돈을 돌려줘야만 하는지를 빈틈없는 증거와 논리적인 구조로 증명해내는 아주 치밀한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